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희입니다. 이제 이번 시간부터 저희가 이제 손해평가사 2차 제2과목에 해당되는 어떤 손해평가 관련된 이론과 실무에 대한 부분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1과목에서는 저희가 보험 상품에 대한 부분들, 2차 1과목에 대한 부분들은 보험에 대한 상품에 대한 부분들과 약관, 그다음에 계약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학습을 했었어요. 그래서 보험 상품이라고 하는 게 보험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보험 기간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특징이 어떻게 되고, 또는 뭐 보험료나 보험 가입 금액, 보험금, 뭐 자기 부담 비율, 특별 약관, 그다음에 뭐 보통 약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학습을 했었어요. 거기에다가 계약에 대해서 인수 가능한 조건들, 그다음에 인수가 불가능한, 인수가 제한되는 사항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학습을 해왔다라고 하면 이 과목은 이렇게 농작물과 이렇게 가축에 관련된 손해평가를 해서 그 평가에 대한 조사 방법을 우리가 공부할 거고요. 어떻게 평가할지 방법을 가지고 이런 조사 방법을 기준으로 해서 수확량도 산출하고 또 피해율도 산출하고 해서 결국은 보험 가액이나 손해액 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보험금을 이제 지급하게 되는 거죠. 보험금을 지급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과목에서 설명드렸지만 일정하게 이 가입 사항을 기준으로 보다 보면 우리가 가입 사항으로서 판단해야 될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조사해서 나왔던 판단해야 될 값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조사 방법을 통해서 나온 것들은 우리가 전체로 알고 싶은 부분들에 대한 일부밖에 나와 있지 않아.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보험금을 산정할 때는 우리가 조사했던 내용뿐만 아니라 가입했던 사항들 정보까지도 알아야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보험금을 산정할 때는 우리가 별표 9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수확량이나 뭐 피해 산정하고 그다음에 보험금 산정하는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한 계산 산식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별표 9를 반드시 옆에다가 뭐 프린터나 아니면 뭐 복사를 해서 옆에서 놓고 그다음에 이런 조사 방법을 공부하시면서 해당되는 카테고리에 되어 있는 계산 산식을 같이 봐주신 연습을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재의 특성상 그런 부분을 옆에 놓을 수 없고 교재도 이론적인 부분이 다 끝나고 그 뒤에 별표가 있잖아요. 별표 가서 또 중요한 부분들 포커스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여러분들은 이제 수업을 하시면서 이런 조사 방법을 공부하실 거예요, 처음에. 그리고 그 옆에 별표 9를 반드시 옆에 놓고서 해당되는 품목의 조사 방법과 계산 산식을 같이 보시고 내가 이번에 이렇게 조사한 값을 통해서 이 값들을 채취했고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은 가입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추출해야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학습을 같이 병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내용들이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특별한 부분 없으니까 패스하도록 할게요. 이제 실질적으로 제1장 농업재해보험에 대한 손해평가 개관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농작물 파트에 대한 손해평가 그 다음에 가축재해보험에 대한 손해평가가 이제 이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가축 같은 경우는 특히나 가축에 대한 부분은 1과목과 2과목을 같이 믹스해서 해주세요. 그것이 또 공부하는 팁입니다. 먼저 이렇게 농업재해보험에 대한 손해평가 개관 전반적인 내용이니까 간략하게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손해평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보험 계약자가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 사고가 발생을 했다고 피해가 발생했다고 통지가 들어왔을 거니까 그 피해 사실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 평가를 하면서 보험 가액과 손해액을 산정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보장하는 재해로 인한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을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손해평가는 재해로 인한 수확량이 얼마나 감소되는지 파악을 하여서 피해율을 계산할 수 있는 보험금을 산정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보험금 산정하는 게 손해평가사 역할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된다라는 과정의 의의입니다. 네, 손해평가의 결과는 결국 지급보험금을 확정하는데 지급보험금을 확정하는데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 그냥 의의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손해평가 갖는 중요한 의미, 그러니까 저희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런 손해평가가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환경이 열악하신 농민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저희도 안타깝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손해평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재량을 불릴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표본조사라고 하는 부분들은 전체 구간에서 일부 구간을 갖다가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재량을 좀 부려서 조금 더 뭐 피해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 근데 또 캐봐야 아는 거죠. 어차피 봤는데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어떤 피해를 산정하는 거나 또는 이제 미보상 비율 뭐 주는 거나 그런 부분들도 일정하게 좀 재량이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재량으로 인해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게 많아지면, 그런 게 보험금 지급되는 게 많아지면 선의의 제 다른 계약자들이 보험료가 같이 인상이 돼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보험금도 못 받았고, 그러니까 피해가 없었으니까 보험도 못 받았는데 당연히 보험료는 떨어져야 하는데 지급되는 보험금이 많다 보면 보험료가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이제 사람 심리가, 나는 그 돈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나는 어차피 보장 혜택도 못 받는데 그게 또 인상이 됐네. 그렇게 하면서 보험에 대한 가입을 기피할 수도 있다는 거. 또는 또 선량한 또 다른 분들에 대한 것들이 다시 피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정확하고 공정하게 평가를 해야 된다. 이때 이제 그러함으로써 이런 보험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 자료가 이런 손해평가라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공정한 손해평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3자도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저희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이제 이론을 공부하면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그걸 좀 편의에 따라서 계량하고 뭐 하다 보면 그 부분이 공정하지 않아요. 다른 조사자들은 이제 이렇게 공평하게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그 방식의 루틴에 따라서, 근데 어떤 손해평가사는 그것도 생략하고 간략화시키고 아니면 본인만의 스타일로 하게 된다 보면, 왜 저기 사람들은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왜 여기는 또 따로 개별적으로 하느냐. 근데 그게 정확하고 공정한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만들어 놓은 이런 손해평가 방법들이 그래도 몇십 년의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FM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그거하고 다르게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FM으로 함으로써 제3자가 납득이 돼요. 아, 이렇게 조사하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동의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게 저희가 조사 방법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납득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된다. 그런데 이런 재보험 사업자도 역시나 이 조사자의 관점을 이렇게 통일시키고, 그 다음에 공정한 손해평가를 위해서 업무 방법서를 작성하여 활용한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론서는 농업청 어디죠? NH 손해보험에서 만들어 놓은 업무 방법서가 있어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론서를 만든 겁니다. 거기에다가 어떤 뭐 보험 이론 같은 경우나 또 다른 어떤 손해평가에 대한 기본적 이론 같은 것들 좀 더 탑재를 한 거예요. 이론서로서. 그리고 업무 방법서 같은 경우는 이제 실무에서 현장에서 업무를 보는 그런 서류입니다. 그걸 작성을 활용한다. 그래서 조사자들이 손해평가 요령, 업무 방법서 등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전문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고 손해평가 기술을 연마하면 손해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보험 요율의 조정. 그래서 지금 보면 보험 요율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해당 지역 또는 개개인의 보험금 수급 실적에 따라 조정이 돼요. 그래서 보험금을 많이 받은 지역 또는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당연히 인상되고, 재해가 발생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받지 않은 지역은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인하되는 것이 보험의 기본인데 이게 개인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보험 가입금액에다가 곱하기 지역에 대한 요율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개인에 대한 할인 할증이 있는데, 이거는 해당되는 지역, 제가 이제 해남을 많이 예를 들었었는데 해남 같은 경우가 좀 특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 바닷가 근처에 있는 데들은 피해가 항상 많아. 근데 내륙에 있는 데는 피해가 없어요. 그런데 요율을 자체를 이 전체로 요율을 보다 보니까, 그래서 피해가 많았던 데는 이번 할증이 한 10% 돼야 돼요. 그런데 이런 육지는 지금 보험금을 못 받아서 한 마이너스 5% 정도 할인을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이걸 하나로 묶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뭐 해서 한 3% 정도 인상을 하는 걸 결정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보험금을 많이 못 받았던 이런 지역에서는 할인을 못 받을 만정 할증이 되는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당연히 타당하게 조사를 했으면 되는데,
이 10% 증가했다고 하는 부분들을 보니까 이분들이 좀 안타까워서 보험금을 더 많이 올려줬더라.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 다른 계약자들이 보험료 인상함으로써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객관성과 정확성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피해 상황보다 과대평가가 되면 피해를 입은 보험 가입자는 그만큼 보험금을 많이 받게 되어 당장은 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이 계속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면 보험 지수에 영향을 미치며 보험료율도 전반적으로 지나치게 높아지게 된다. 결국은 보험 가입자의 보험 가입 기피를 초래한다.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보험을 혜택 못 받지만 그래도 가입을 하고 유지했던 분들은 계속 유지를 하고 싶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피해가 없는 분들은 보험 가입 안 하고 이제 피해가 있었던 데는 이제 보험에 대한 것들을 보험을 받고 했으니까 그런 분들만 좀 리스크가 있는 지역에 있는 분들만 보험을 계속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보험료는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평균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피해가 있는 지역들만 가입하게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분들조차도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보험 가입을 또 기피하게 될 수 있어서 결국에는 이런 재보험 사업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보험 사업 자체가 곤란하게 되므로 농업재해보험 자체의 존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정확성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반드시 저도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약자를 위해서 일정한 재량 범위라고 하는 부분은 뭐 2, 3%, 4, 5%그 정도 범위겠죠. 그 정도 안에서 오차의 범위에서 움직이는 상관이 없는데 피해가 없는데 갑자기 40%, 50% 피해를 준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그분이 이제 손해평가에 대한 것들을 신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않다. 그냥 손해평가사가 피해를 주고 싶으면 하고 주네 라고 하면 가장 큰 또 불신이 또 발생하는 거고요. 그걸로 인해서 어떤 손해율이 증가함으로써 손해 제3자가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그게 순차적으로 누적된다라고 하면 이런 재보험 사업 자체가 영위가 힘들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농업재해에 대한 통계나 재해 대책의 수립에 대한 기초 자료가 된다. 손해평가 결과가 계속 축적되며 보험료율의 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것 이외에도 농업재해에 대한 통계나 재해 대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저희가 이제 피해율 산출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럼 그 지역의 평균적인 착과율, 평균적인 피해율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이러한 재해로 인해서 어느 정도 농가가 피해를 입었구나라는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 손해평가 업무에 대한 중요성. 손해평가는 보험금 산정의 기초가 되므로 농업재해보험 사업의 운영에 있어 그 어떤 업무보다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다음에 보험 가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그래서 공정한 손해평가를 통해서 보험 가입자에 대한 피해 상황에 따른 정확한 보상을 함으로써 보험 가입자와의 마찰을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건 내가 어떤 계약자한테 피해를 많이 줬어요.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농가들도 다 그 계약자를 아시는 분들이란 말이야. 그럼 나는 이만큼 줬는데 왜 이 계약자는 조금만 못 받았냐라고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면 이제 손해평가사가 내가 아니라 다른 손해평가사가 저기는 이렇게 줬는데 왜 이만큼밖에 안 주느냐고 해서 그 평가사들끼리 마찰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그 지역으로 확산이 되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한 손해평가에 따른 지역별 피해 자료의 축적을 통해 보험료율도 이제 현실화를 기여할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과거 피해의 정도에 따라 적정한 보험료율을 책정함으로써 보험 가입자에게 공평한 보험료 분담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의 계약자 보호 이제 이게 나왔네요. 보험의 원칙은 공통의 위험을 안고 있는 다수의 사람이 각자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부담을 해요. 그래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그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따라서 어느 특정인이 부당하게 보험금을 수취하였을 경우 그로 인해서 다수의 선의보험 가입자가 그 부담을 안아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수의 선의보험 가입자를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정확한 손해평가는 반드시 중요하다. 당연히 누가 정확하게 조사했는데 그거 갖다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과대평가를 함으로써 내가 보험료가 더 올라갔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제 선의 3자가 제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보험 사업의 건전화 역시나 보험금에 대한 증가는 보험료의 상승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보험료의 상승을 가져와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가 보험 가입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보험 가입자의 가입이 감소되면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인상되고 그에 따라 보험 요건은 더 악화되어 결국에는 보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만큼 있었는데 사실 이만큼은 피해를 계속 보셨어. 근데 이만큼은 피해를 안 받는데도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 그럼 이제 이분들이 가입을 안 하면 결국 이분들만 가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가입하다 보면 또 받았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더 많이 올라가고 그러면 아예 이분들조차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게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보험사업 영위가 할 수 없게 된다. 결국 농업재해보험 제도 자체가 존립도 위험하게 된다. 하지만 이제 공정하고 정확한 손해평가는 장기적으로 보험 가입자와 재해보험 사업자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농업재해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공정하고 정확히 하면 알아요. 계약자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조사자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하네. 서운할 수는 있겠죠. 조금 더 피해가 나는 부분들을 해주면 좋겠긴 하겠지만 대신 공정하고 정확히 함으로써 신뢰도가 올라가니까 혹시라도 내가 나중에 피해 입었을 때 그때도 공정하고 정확하게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손해평가에 대한 체계를 보면 관련 법령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농업재해보험, 농업입니다. 농업재해보험법이 모법이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시행령, 그 다음에 농업재해보험에 대한 손해평가 요령 등이 있다. 그 다음에 어떤 법에 따라서 손해평가 전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즉 손해평가 인력, 뭐 손해평가 요령, 뭐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 뭐 교차 손해평가, 뭐 이런 것들을 뭐 규정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법령에 나온 내용들이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다음 손해평가에 대한 주체가 나오네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사업 약정을 체결한 재해보험 사업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해평가하고 하는 거는 누구를 대신해서 하냐면 재해보험 사업자가 하는 역할이 보험 모집이랑 손해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손해평가 역할을 이 손해평가사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재해보험 사업자 위치에 가서 우리가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공부 자체가 재해보험 사업자, 지금 보험회사 입장에서 저희가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재해보험 사업자는 이렇게 보험 목적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또는 그 밖의 관계 전문가를 손해평가인으로 위촉한다. 누가? 재해보험 사업자가 위촉하여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평가사 또는 손해사정사에게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그럼 주체가 3명이 됐네요. 이때 재해보험 사업자는 재해보험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험 모집 및 손해평가 이걸 이제 주로 하는 역할이에요. 재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결국 우리가 이제 이 농업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 농업과 관련된 부분들 해당된 지역 농협, 지역 축협, 뭐 품목, 업종별 협동조합이 있을 수 있고요. 산림조합도 각각 지역 농협.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 저희가 이 과거에는 축협이 따로 있었는데 그게 이제 농협에서 흡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역 농축협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농업협동조합 농협, 지역 축산협동조합 축협 그 부분들과 해당되는 품목 무슨 인삼, 뭐 사과, 뭐 배 다 유명한 데들 있잖아요. 그럼 그 품목을 담당을 하거나 아니면 해당되는 업종별 협동조합이 있을 수 있다. 산림조합에 따라서 지역 산림조합, 그 다음에 산협이 되겠죠. 그 다음에 품목별 업종별 산림조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수협도 지구별, 이제 수협은 이 전국에 있는 게 아니라 바닷가 위주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구를 설정해서 지구별 수산협동조합, 업종별 또 수산물 가공, 그 다음에 수협은행까지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손해사정 법인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이게 협회, 양협회가 있습니다. 양협회. 그래서 사단법인은 2개 협회가 있습니다. 원래 지금 3개가 있는데 손해평가하고 있는 건 2개 협회라고 보시면 되세요. 사단법인 농업재해보험협회랑 그다음에 한국손해평가사협회 두 가지. 그래서 한손협과 우리가 농재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국손해평가사협회 사단법인 여기는 농업재해보험협회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비영리법인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협회에 가거나 손해 사정을 업으로 하는 이제 여기에 가는 거죠. 법인에 이쪽에 법인에 가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조사자 유형. 그래서 각각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그다음에 손해사정사가 있다. 손해평가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재해보험 사업자가 어떤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자를 이제 위촉한 게 손해평가인이고요. 손해평가사는 각각 손해평가사 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입니다. 합격한 자이고 손해사정사는 역시나 보험 개발을 실시하는 손해사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 실무 수습을 마치고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자를 우리가 손해사정사 이분들이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손해평가 보조인에 대한 운용. 거대재해가 오고 하면 이러한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만으로도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손해평가 보조인을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재해보험 사업자 및 재해보험 사업자로부터 손해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손해평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손해평가 보조인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해평가 과정을 보면 농업인이 사고 발생 통지부터 해서 결국 나중에 현지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검증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함으로써 1년 된 전체 과정을 손해평가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고 발생에 대한 통지부터 시작하겠죠. 사고 발생에 대한 통지. 그래서 사고가 발생을 하면 가입자가 대리점 또는 재해보험 사업자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를 해야 됩니다. 재해보험 사업자나 단위 농협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사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 그러면 사고 났다라고 하면 이제 손해평가반을 구성해서 이제 현지에 나가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만약에 어디라고 할까요? 대전이라 할까요? 대전에 어떠한 지역에 어떤 동구에 일정한 부분에 어떤 태풍 피해가 왔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대구 동구에 있는 뭐 동대구, 동대전 어떤 농협에 사고 접수를 했다. 그럼 사고 발생을 통지하게 되면 이 사고 발생 통지에 대한 것들을 여기에 있는 직원이 전산에 입력을 하겠죠. 사고 발생 보고 및 전산에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가지고서 NH손해보험에서 어떻게 한다? 이제 손해평가반을 구성하게 됩니다. 손해평가반을. 그래서 재보험 사업자 등은 보험 가입자로부터 보험 사고가 접수되면 생육 시기, 품목, 재해 종류 이거 기억하셔야 되죠. 에 따라서 조사 내용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손해평가반을 구성한다. 그래서 손해평가반에 대한 어떤 손해평가사, 손해평가인, 손해사정사에 해당하는 자로서 5인 이내로 한다. 5인 이내. 그래서 손해평가사, 손해사정평가인, 손해사정사 1인을 포함하고 그다음 5인 이내로 이제 구성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개정이 됐네요. 2024년 3월 29일에 개정된 게 원래는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을 하겠는데 그냥 1인을 포함하는 내용이 없네요. 그냥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 사람들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에 이제 손해평가 보조인이 빠져 있잖아요. 보조인이요. 이때 손해평가에 해당하는 해당자를 손해평가반 구성해서 배제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것도 15점짜리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암기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게 가입자, 모집인, 손해평가. A 가입자가 B 모집인한테 모집을 했어요. 모집이 됐는데 평가를 A가 했다. 그러면 이게 손해평가 안 된다. 내가 가입한 걸 내가 가입한다. 내 가입자뿐만 아니라 이게 이해관계자, 내 가족이 가입을 했어요. 근데 내가 조사해 줬어요. 내 친척이 가입을 했어요. 그럼 내가 조사해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정확하고 공정하게 손해평가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손해평가반 구성에서 빼야 된다. 배제시켜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또는 자기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 가입한 보험 계약에 관한 손해평가를 내가 했다, A가 했다. 그러면 안 된다. 자, 또 역시나 A가 가입자, B가 모집인, 손해평가를 B. 그러니까 내가 모집한 거를 내가 평가했다. 그래서 자기 또는 이해관계자가 가입한
보험 계약에 관한 손해평가를 하면 안 된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A, B, C, C. C는 뭐냐면 재조사, 검증조사.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가 재조사가 뭐죠? 재조사는 다시 다른 손해평가반으로 다시 조사하는 거예요. 이게 조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검증조사 같은 경우는 이미 조사했던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재조사나 검증조사를 내가 했던 거, 즉 C가 손해평가를 했던 거를 C가 재조사나 검증조사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를 지워볼게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부분이 A가 가입을 했고 B가 모집을 했고 C가 손해평가를 했어요. 그 다음에 C가 가입을 했고 뭐 D가 모집을 했고 A가 평가했다. 이때 가입자 상호 간에 서로 손해평가를 한 거예요. 언제? 직전 30일 이내에 직전 30일 이내에 보험 가입자 간에 서로 상호 손해평가를 했어요. 예전에 손해평가인에 대한 것들이 그 평가인분들이 조사를 많이 했을 때는 그 지역에서 손해평가인분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농사일 지으셨던 분이 손해평가인으로 활동하다 보면 서로 손해평가인이 되면서 서로에 대한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알면서 서로에 대한 어떤 조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면 서로 봐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안 된다. 그래서 직전 손해평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 가입자 간의 상호 손해평가 안 된다. 그 다음에 자기가 실시한 손해평가에 대해서 검증인조사나 재조사하면 안 된다. 이 부분들 작성하는 방법들로 해가지고 출제된 적 있었으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지조사 실시한다. 그래서 과수원의 농지에 대해서 손해평가를 각각 한다. 이때 품목과 보장 방식, 그 다음에 재 종류에 따라서 각각 다르다. 이때 우리는 농작물이라고 하는 거는 뭐 과수가 될 수도 있고 논작물, 밭작물 다 있잖아요. 다 농지별로 판단한다. 그 다음에 가축은 개별 가축별. 그래서 뭐 축종별로 구분할 수도 있고요. 뭐 사과, 아니 뭐죠? 뭐 소면 소, 아니면 소에서도 뭐 한우, 유구면 유구 이렇게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또는 가입을 한 마리씩 했으면 한 마리씩 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벌통 단위. 그 소비가 3개 이상 되는 거는 뭐였죠? 서양종. 그러니까 양봉하는 경우는 소비가 3개 이상 있어야 된다. 아니면 토종은 이제 벌무리가 있어야 된다. 동업시설물은 보험 가입 목적물별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다음에 현지조사 결과를 전산에 입력한다. 최근에 모바일로 스마트폰으로 입력하는 게 상당히 많은 부분들, 제가 이제 최초에 손해평가를 하였을 때만 해도 모바일로 전송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다양한 품목들 이제 모바일 전송을 하고 있고 이제 머지않아 거의 대부분을 이제 모바일로서 다 전산에 그 결과값을 입력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손해조사 결과를 전산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입력한다. 현지조사 및 검증조사, 손해평가의 신속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재보험사업자 등은 현지조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손해평가반에 현지조사 내용을 검증조사할 수 있다. 이때 조사 주체는 재보험사업자, NH농협손해보험, 그 다음에 재보험사, 정부로 한다. 이렇게 검증조사라고 하는 주체는 뭐냐면 보험금 주는 사람들, 보험금을 주는 사람들인데 조사가 잘 되고 있는지 검증을 해보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보니까 먼저 우리가 계약자가 있고, 그 다음에 재보험사업자가 있고, 그 다음에 재보험사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보험사업자가 계약자한테 보험금을 주는 거고, 재보험사업자가 재보험사업자한테 보험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주체, 재보험사업자와 재보험사가 주체가 된다. 그래서 재보험사업자와 재보험사가 있고, 그 다음에 정부도 이거를 총괄하고 있으니까 하고 있고요. 또 정부가 또 재보험사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런 조사 방법, 검증조사나 이런 것들은 지역별, 대리점별, 손해평가반별로 손해평가를 실시한 농지를 임의 추출한다. 아직 실시하지 않은 거는 검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미 실시한 것들 가지고 한다. 나머지 내용들을 이렇게 나온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현지조사에 대한 내용. 그래서 현지조사의 의의는 우리가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지조사에 대한 구분을 내용을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본조사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신고된 보험 목적물에 대한 손해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바로 조사하는 게 이제 본조사 될 거고, 재조사라고 하는 거는 이미 실시된 조사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요. 이의가 있어서 다시 한번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즉, 계약자가 손해평가반의 손해평가 결과에 대해 설명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손해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또는 사진 등을 제출하는 경우 재보험사업자가 다른 손해평가반으로 하여 다시 손해평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제가 월동무 조사를 이제 작년에 하는데, 작년 12월에 조사를, 12월이 아니고 올해였나요? 그러면 올해 만약에 2월 달에 월동무 조사를 했어요. 월동무 조사. 근데 제주도에 어떤 눈이 갑자기 몇 번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계약자가 수확을 2월 만약에 10일 날 수확을 한다라고 해서 바로 2, 3일 있다 수확을 한다라고 해서 이제 조사를 해드렸어요. 10일 날 조사를 해드렸는데, 계약자가 이제 이런 월동물에 대한 조사를 해드렸는데 어떤 피해가 있어서 일정한 금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돼요. 근데 그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계약자가 이제 이런 부분을 수확하려고 봤는데 어떤 농민들이 이제 이런 것들은 상인들이 사가지 않고 있다라고 해서 그냥 그걸 조사만 해놓고 그냥 놔뒀던 거예요. 놔둬서 만약 2월 한 25일 정도에 또 눈이 내려서 또 큰 피해가 발생을 했어요. 그럼 거기에 더 피해가 더 커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조사를 해달라고. 그럼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해준다. 그래서 저 뒤에서 나중에 밭작물 파트에서 이게 수확을 한다라고 조사를 해줬는데, 조사를 하고 2주일 이내에 수확을 안 하면 어떻게 한다? 그때는 재조사나 검증서를 통해 가지고 그 값을 쓸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특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감자나 고구마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이 밖에 노출되어 있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무게조사라는 경우에 빨리 조사를 받게 되면 무게가 조금 나오잖아요. 그래서 빨리 조사 받으려고 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조사를 받고 나서는 일주일 이내 이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사진 등을 통해서 제출하면 재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어떤 현지조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근데 결국은 우리가 각각 작물에 대한 생육 기간별로 각각 한다. 특별한 부분 없네요. 뒤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전반적으로 내용 훑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이제 저희가 하나하나 설명드리고 하나하나 학습할 겁니다. 보면 이 공통조사는 우리가 항상 공통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피해 사실에 대한 확인조사. 계약자가 태풍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라고 하면 태풍으로 인한 그 피해 사실이 맞는지 확인하는 조사가 공통적인 조사다. 과수에서는 우리가 적과 전에는 종합위험을 하는 사과배, 단감, 떫은감이 있더라. 적과전 손해조사로서 피해 사실 확인 조사가 있고 이런 조사들이 있다. 고사가 된 나무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입된 전체 농지에서 하는 적과 착과수 조사, 역시나 고사나무 조사. 적과 후에는 달려있는 착과 피해, 떨어진 낙과 피해, 그 다음에 고사된 나무에 대한 조사들이 있더라. 그 다음에 포도 등에 대한 것들은 포도, 복숭아, 자두, 감귤에 대한 만감류가 이번에 수확량 조사로 들어갔어요. 수확량 조사로. 이때 달려있는 착과수 조사, 무게조사, 달려있는 피해, 떨어진 피해 조사를 하더라. 나머지 종합과수는 수확 개시 전과 수확 개시 후에 대한 수확량 조사를 하더라. 그다음에 복분자 무화과는 과실 손해 조사를 하더라. 복분자의 경작 불응 조사, 그다음에 감귤 여기는 온주 밀감은 과실 손해 조사를 하더라. 오디랑 감귤은. 그래서 감귤이 지금 두 개로 지금 구분이 됐어요. 그래서 감귤에 대한 만감류가 여기에 있다가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감귤 만감류가 이제 수확량 조사를 하더라. 그 다음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수와 이렇게 논밭작물에 대한 이런 조사 방법들, 그리고 원예 시설에 대한 부분들로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런 이제 용어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볼 건데, 그걸 보기 앞서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용어들에 대한 설명들을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해서 간단히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 본 학습을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